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스피린을 의사의 권장량보다 훨씬 높게 복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스피린 얘기가 나온 김에 그래서 이 아스피린 복용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복용 시에 반드시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그 주의사항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 이제 전해드리겠다고 예고를 해드렸는데요. 네, 오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영상 뒷부분에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꼭 함께 좀 같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스토리는요. 구글의 모기 프로젝트 스토리입니다. 구글과 모기? 자, 안 어울리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시면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자, 구글이 모기로 인한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향후 2년간 그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주에 무려 최대 3,200만 마리의 모기를 방사하는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00만 마리의 모기를 방사한다? 아니 뭐야 이거 플로리다하고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뭐 전부 다 뭐 모기에 물려 죽으라는 거야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자, 모기로 인한 병을 막겠다라면서 모기를 방사해? 좀 괴상한 소리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방사하겠다라는 그 모기는 사람을 물지 않는 수컷 모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이제 모기에 물리잖아요. 그 사람을 무는 모기는 암컷 모기입니다. 암컷 모기. 그런데 이번에 구글이 방사하겠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물지 않으니까 단순히 수컷 모기를 방사하겠다 그게 아니고요. 수정이 불가능한 수컷 모기를 방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수정이 불가능하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 모기들을. 쉽게 말해서 이 수정이 불가능한 수컷 모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나게 방사가 돼도 이 모기가 이 수컷 모기가 암컷 모기와 교미를 하더라도 그 더 이상 모기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수정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진 이 수컷 모기와 교미를 한 암컷 모기가 알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 알에서는 모기가 부화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 소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연 소멸하는 모기의 양은 일반적으로 이제 모기가 자연적으로 죽는 모기의 양은 뭐 똑같지만 태어나는 모기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이 모기로 인한 인간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라는 이제 숨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사람을 무는 것은 암컷 모기이기 때문에 수컷 모기는 대량으로 방사되고 그래도 사람을 물 일은 없고 또 그로 인해서 모기 개체 수가 감소되는 게 실제로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글이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엄격하게 치밀하게 지금 준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작업을 무슨 연방항공청에서 하거나 연방보건복지부에서 하거나 그게 아니라 구글이 이런 걸 한다라는 면에서 상당히 이제 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구글은요, 지금 매우 진지합니다. 실제로 구글은 그 최대 3,200만 마리의 불임 모기 방출 프로젝트에 대해서 연방환경보호청에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하겠습니다. 승인해 주세요. 라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걸 만드는 그리고 이제 뭐 검색 기업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유튜브도 사실은 구글 자회사잖아요. 이런 유튜브나 이런 소위 IT 관련된 세계적인 굴지의 빅테크 IT 기업이 왜 뜬금없이 모기를 키워서 방사한다는 걸까? 라는 이제 의구심이 드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구글이 가진 독보적인 기술력, 즉 AI와 그리고 자동화라는 그 기술을 활용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글의 숨은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적 의도, 하나는 기술적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겉보기에는 뭐 모기를 방사해서 개체 수를 줄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겉보기에는 어떤 생물학적인 프로젝트처럼 들리긴 합니다만은 이 사업은 사실은 그 본질은 초정밀 AI와 로봇 공학, 첨단 로봇 공학이라는 그런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그 본질을 알게 되면 왜 구글이 하는 그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그 모기 개체 수를 줄이는 그 원리는요. 그 원리 자체는 사실은 좀 간단합니다. 그렇게 대단히 뭐 어려운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자연계에 존재하는 볼바키아라는 이름의 박테리아가 있는데 이건 뭐 사람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이 볼바키아라는 박테리아의 수컷 모기가 감염이 되면 그 수컷 모기는 그 수정불능 소위 말하는 불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볼바키아에 감염된 수컷 모기와 짝짓기를 한 암컷이 낳은 알은 부화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가 거기서 끊어지는 방법이죠. 네. 그래서 이제 수정이 불가능한 수컷 모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모기의 무슨 뭐 특수 부위를 잘라내고 무슨 그런 건 상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그 모기에 그 박테리아만 감염시키면 됩니다. 그 볼바키아 박테리아의 그 수컷 모기를 인공적으로 이제 감염시키는 것이죠. 뭐 그 자체는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 기술을 대규모로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수컷 모기 한 마리 갖고 와서 그 박테리아 감염시키는 거. 이거는 뭐 20, 30년 전에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뭐 3천만 마리, 3,200만 마리씩 대규모로 하는 건 과거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지금은 이렇게 단순한 일이 됐냐고요. 네. 여기에서 드디어 구글의 AI 기술이 등장합니다. 수억 마리의 모기 중에서 사람을 무는 암컷 모기는 100% 따로 걸러내고 사람은 물지 않는 소위 수컷 모기만 또 100% 따로 골라내는 그 작업이 말씀드렸죠. 사람이 눈으로 일일이 보면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닙니다. 옛날에 뭐 4, 50년 전에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 중에 병아리 감별사라고 있었죠. 왜? 손으로 이렇게 탁 봐서 병아리 이제 밑부분을 이렇게 본 다음에 이게 암컷인지 수컷인지 이렇게 감별하고 이걸 한국 사람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병아리 감별사를 한국에서 한국 사람을 데려오는 걸 미국 그 업체에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병아리 감별사 하겠다고 오면 그냥 그 공장에서 바로바로 영주권 주고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병아리 감별사로 와서 영주권 따시고 지금 시민권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그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그만큼 정밀하고 빠르고 뭐 그렇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한리인데 병아리 정도만 해도 가능하죠. 사람이 가능하죠. 하지만 모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한 마리만 본다면 가능하겠죠. 수천만 마리는 언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왜 이제 가능하게 됐느냐? 그것은 이제 구글의 AI, 바로 AI 컴퓨터 비전이라는 그 기술이 등장합니다. 모기의 날개 모양이나 크기 그리고 미세한 신체 특징 이건 사람의 눈으로는 구별이 안 됩니다만은 AI한테 이걸 정확하게 입력을 시키면 AI는 단 0.1초 만에 뭐 날개 크기가 그 암컷 수컷 다르다라는 것, 그다음에 날개 모양도 다르다라는 것, 또 미세한 신체적인 암컷과 수컷의 특징 뭐 이런 거를 0.1초 만에 암수 성별을 정확하게 분류해 내는 기술이 AI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이 작업을 해 놓으면 이때부터는 구글의 두 번째 기술, 즉 자동화 로봇 공학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손으로 하던 모기 사육이라든지 무슨 뭐 유충 관리 식별이라든지 또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제 그때부터는 위치 추적기를 탑재한 이 드론이 등장합니다. 드론이 정밀한 방사 과정까지 다 드론이 합니다. 사람은 일절 관여 안 합니다. 그런 초정밀 로봇 과학 시스템이 이제 AI가 분리를 해 놓으면 그런 첨단 로봇 시스템이, 그러니까 뭐 로봇이라 그래야 사람이 걷는 뭐 그런 형태의 꼭 로봇만 상상하실 필요 없습니다. 드론도 뭐 일종의 로봇이죠. 그러니까 그 드론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대규모 방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글에게 있어서 이 프로젝트는 생물학적 실험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이 만든 AI 기술과 그 로봇 시스템이 현실 세계의 그 복잡한 생명체를 얼마나 완벽하게 통제하고 또 대량 생산하고 대량 프로젝트를 해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대한 IT 기술 테스트인 셈입니다, 이게. 그럼 구글은 이 기술을 발전시켜서 어디다가 써먹으려고 하는 걸까요? 뜬금없이. 네, 요것도 궁금하죠. 네. 구글은 이 기술이 자신들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아주 진지합니다. 지금은 구글이 뭐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요.
지금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신기술, 첨단 기술이 나오는 그런 세상 속에서 구글은 지금 같은 뭐 검색 사이트 그리고 유튜브는 뭐 인기 좋습니다만은 여하튼 지금 이대로는 미래에 어렵다라는 생각을 뭐 모든 IT 기업이 다 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미래형 먹거리를 찾고 있는데 그래서 미래형 먹거리로 구글이 딱 방점을 찍어 놓은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구글은 지금 미래의 의료, 생명공학 그런 프로젝트인 문샷 프로젝트라는 것을 아예 공식적으로 딱 만들어 놓고 그 프로젝트 전담팀을 만들어 놓고 미래의 먹거리는 우리 문샷 프로젝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문샷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의료와 생명공학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기 3,200만 마리 방사 작업입니다. 자, 구글은 기존의 이제 살충제 방식이 아닌 자사의 이 기술로 거대한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야심을 갖고 있습니다. 구글의 살충제 기술이라는 게 뭐예요? 기존의 살충제 기술이라는 거. 이제 모기 자꾸 물려서 뭐 뇌염도 걸리고 전염병이 발생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충제 묵 뿌려서 이제 모기를 다 죽이는데 거의 암컷 수컷 다 죽이고 그렇게 이제 살충제를 막 뿌리다 보면 사실은 그게 우리 인간에게도 좋지 않죠. 또 살충제 성분이 막 날아가서 그 뭐 먹거리 각종 그 채소나 이런 데 가서 날아가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그걸 사람이 먹을 수도 있고 결국 굉장히 후진성 있는 그런 작업이 이제 살충제 뿌리고 그런 거잖아요. 여기서 벗어나겠다는 겁니다. 살충제를 뿌리지 않아도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모기를 박멸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필요한 만큼은 없애고 하는 것을 이 AI와 자동화 기술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이오와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아주 독점적인 플랫폼의 권력을 우리가 쥐겠다라는 그런 야심을 갖고 있는 게 구글입니다. 그 첫 번째 프로젝트, 첫 단계가 바로 이 모기 3,200만 마리 방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의 이 모기 방사 계획은 그냥 모기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바꿀 어마어마한 시험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치매 검사 성적표를 자랑하는 트럼프. 그런데 자꾸 검사받는 그 자체가 의심스럽다라고 말하고 있는 전문가들 스토리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인지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어제도 자랑했죠.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최근에 또다시 받았는데 아주 좋은 만점 점수를 받았다. 뭐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요. 그 자꾸 검사 받는 그 자체가 이상하다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떤 공화당, 민주당 그런 정치 성향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치매 전문 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일요일, 이틀 전이었죠. 일요일 SNS를 통해서 신체 검사 결과가 방금 나왔는데 결과가 극도로 좋았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여러 가지 그 점수가 굉장히 좋고 뭐 완벽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요걸 이제 신체 검사 결과 자랑한 게 이제 지난 일요일이었는데 사실 그로부터 닷새 전이었던 지난 26일 메릴랜드주에 있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이미 또 한 차례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6일 날 검사받고 31일 날 또 받은 것입니다. 닷새 만에. 백악관은 그 지난 26일 날 검사 받은 뒤에 사흘 뒤인 29일 갑자기 밤 10시 44분에 정확하게 동부 시간으로 29일 밤 10시 44분에 3페이지짜리 그 대통령 신체 검사 결과 요약 보고서라는 것을 갑자기 급 오밤중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지난 일요일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그 인지 능력 검사 결과를 또 부각시키면서 이제 자랑을 한 거죠. 고난도 인지 검사 결과 30점 만점에 30점을 받았다.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100점 받았다. 뭐 이렇게 이제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좀 다릅니다. 이미 돌아가셨죠. 사망하신 이 딕 체이니 전 부통령, 딕 체이니 전 부통령의 주치의를 했었던 조나단 라이너스 박사는 대통령이 왜 닷새 만에 또다시 이 치매 검사를 받은 것이냐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최근에 3차례나 치매 검사를 받았다. 이렇게 자꾸 그 받을 필요가 과연 왜 있는 것이냐. 우리 전문가들은 그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매로 의심되는 어떤 모종의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도 안 돼서 또 검사를 받고 또 검사를 받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매우 조심스러운 진단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받은 그 치매 검사는 몬트리올 인지평가라는 검사인데요. 몬트리올 인지평가라고 해서 줄여서는 MOCA라고 합니다. MOCA, 이제 모카라고 하는데 이 모카라고 불리우는 검사를 받은 겁니다. 사실은. 아마 그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 중에 뭐 연세와는 관계없이라도 뭐 정기 검진에 포함돼서인지 아니면 본인이 원해서인지 아니면 주치의가 권유해서인지 그 인지 검사를 받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근데 그 검사 이름이 뭔지는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인데 이제 의사가 정신과 의사죠. 아무래도 이제 뭘 물어보고 답변하고 물어보고 답변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의사가 점수 매겨요. 그러면 대부분 사실 점수가 괜찮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뭐 CT 돌리고 그런 것도 아니고 질문하고 뭐 이런 그걸 이제 모카 검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검사는 경미한 인지장애나 아주 초기의 치매를 진단하는 그런 한 10분 정도의 선별 검사입니다. 매우 간단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검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여러분 혹시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받으신 분이 있으시면, 좀 댓글로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가 또 더욱 공부가 되고 도움이 되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 고난도 검사를 받은 결과 30점 만점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고난도 검사는 아닙니다. 그냥 간단한 질문 정도. 웬만한 성인이라면 크게 인지장애 문제가 크게 없는 사람이라면 웬만하면 거의 대부분 30점 만점에 30점을 받는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신 분들 좀 그러면 댓글 보내주시길 원한다라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런데 검진 결과에 그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라이너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심장 동맥 CT 검사를 했다고 했는데 지난해 10월에 받고 엊그제 5월에 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6개월 조금 넘은 그런 사이죠. 그렇게 불과 한 반년 만에 또다시 검사를 받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검사 성적표를 자랑하는 트럼프 대통령. 그런데 자꾸 검사 받는 그 자체가 더 좀 의심스럽다. 좋게 표현하면 오히려 그게 더 걱정이 된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의 소견, 아주 조심스러운 진단, 그 스토리를 전해드렸습니다.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의견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의견도 보내주시면 제가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스토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그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이 미국 지역의 경제를 좀 위축시키는데 특별히 이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민 단속이 강력하게 시작된 그 이후에 미국에서 한 67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감소됐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있던 일자리가 없어졌다라기보다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없어졌다라는 얘기가 맞겠죠. 네. 브루킹스 연구소는 최근에 아이스의 그 집중적인 단속으로 인해서 지난해 약 66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브루킹스 연구소라는 것은 뭐 민주공화 정치적인 성향은 없고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띵크탱크 그 기관입니다. 이 연구진은 아이스 체포 건수가 급증한 86개 도시를 분석한 결과 이거 분석을 해서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여기서 뭐 이 도시에서 몇 명이 체포됐고 저 도시에서 몇 명이 체포됐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그 도시에 일자리가 몇 개 줄어들고 요거를 이제 통계를 내본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 결과 체포 한 건당 평균 13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체포 케이스가 한 100건 있었다라면 그 도시에서 한 1,300건 정도, 1,300개 정도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현상을 목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피해를 본 일자리 분야는 그 이민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그 건설업. 네, 뭐 이건 누구나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좋게 말하면 이제 건설업이지만 또 좀 뭐 솔직하게 뭐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이제 집 짓고 그럴 때 뚝딱뚝딱 이제 일하시는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신분이 확실치 않은 분들이 사실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이 대거 빠져나가서 그 일자리가 가장 타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용 감소는 반드시 건설업에만 국한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민자 고용 비중이 높지 않은 예술 분야,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그 업종에서도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아이스가 대거 단속을 펼치면서 외출과 소비 활동이 감소했고요. 이에 따라서 그 기업들이 고용을 줄였기 때문에 일자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커뮤니티 전체의 공포심을 확산시키는 그런 단속 방식 때문에 지역 경제 전반이 많이 위축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추측해 볼 수 있는 정도였지만 일자리가 정확하게 얼마나 감소됐는지는 이번에 처음 정확한 통계 자료로 나온 겁니다. 자, 이제 브루킹스 연구소의 이 조사를 한 연구진은 이민 노동력에 그 의존하던 기업들이 갑작스러운 인력 부족 현상에 직면하면서 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의 사업 규모를 좀 축소시키는 그런 현상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 자꾸 사업 규모를 좀 축소시키니까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에 100명이 있어야 되는데 신분이 좀 불확실한 사람 또는 뭐 체류 비자가 합법적으로 있어도 난 생김새가 완전히 멕시칸이야. 나는 그냥 그 자리에서 잡혀갈지도 몰라. 이제 두려우니까 자꾸 안 나오는 거예요. 100명이 필요한데 한 30명씩 빠져나가니까 70명밖에 안 나오니까 70명 갖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사업을 줄이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가 좀 위축되는 모양새가 그렇게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때문에 소비 위축 현상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LA의 이민자 밀집 지역에서는 그 아이스 단속 이후에 2달간 소비 지출이 급격히 감소했는데 최대 수치로 본다면 한 25% 감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비 감소 25%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뭐 바로 이렇게 잣대를 댈 수는 없지만 소비가 25% 줄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운영하는 식당의 매출이 25% 줄은 거나 어찌 보면 마찬가지죠. 또 내가 운영하는 무슨 옷가게의 매출이 25% 줄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뭐 그 소규모 그 비즈니스 할 때 대충 한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뭐 100불을 벌었다. 그러면 그 중에 30%는 뭐 임대비, 인건비. 그게 한 30. 그리고 이제 원재료비, 자재비, 이런 게 한 30. 그리고 이제 내가 네트 프라핏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게 한 30%. 그런데 아니 매출이 25% 줄어들면 내가 가져갈 게 없는 거니까 이건 치명적인 겁니다. 네, 그런 정도로 이제 소비가 좀 위축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민 다소도 좀 뜸하고 그러니까 이제 열흘 후죠. 이제 월드컵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좀 계기로 해서 좀 소비도 좀 다시 반등하는 그런 계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그 백신과 관련돼서 논란이 많죠. 특히 이제 어린이 백신 정책을 놓고 논란이 많이 일었잖아요. 그런데 독감 백신을 접종한 어린이 100명당 독감 환자가 얼마나 나오냐, 이런 걸 조사해 봤더니 독감 백신을 접종받은 어린이는 100명당 접종을 받지 않은 그룹 100명에 비해서 그 독감 그 확진율이 최소 9명에서 많게는 14명 정도 훨씬 더 적다. 라는 것입니다. 효과가 이제 수치로 입증된 거예요.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어제 미국의 의사협회 학술지 자마라고 있습니다. 그 자마 학술지에 이 내용을 게재했습니다. 공식적으로. 2살에서 5살 사이의 어린이의 그 백신 접종률과 독감 확진율, 요거를 이제 분석해 본 결과 이런 효과를 확인했다라는 것이죠. 연구팀은 백신을 접종하면 어린이 100명당 9명 내지 많게는 14명의 독감 환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면서 이는 미국에서 매년 수십만 건, 미국 전체로 본다면 많게는 한 100만 건 정도에 가까운 어린이 독감 환자가 줄어드는, 어린이 독감 환자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수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접종을 받지 않은 어린이의 독감 확진율, 접종을 받은 어린이의 독감 확진율을 비교해 보니까 이런 큰 차이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독감은 매년 계절적으로 유행하는 호흡기 감염병이죠. 그런데 이제 어린이들에게는 아주 취약한 치명적일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특히 2살에서 5살 사이는 더더욱이 그렇죠.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는 소아 백신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독감 백신 효과에 대한 어떤 근거에 대한 논쟁도 많이 일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독감 백신을 좀 신뢰하지 않고 안 맞아도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독감 백신을 권고하던 그런 정책을 그렇다고 맞지 마 이게 아니라 백신 접종 권고를 하지 않는,
최소한 권고는 하지 않겠어. 알아서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죠. 정부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경우에는 야,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아무래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독감 접종률이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만큼 확진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이 특별히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나왔는데 조만간 이제 시니어들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나올 예정입니다. 이 시니어에 대한 조사 결과 나오면 또 곧바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예고해드린 그 아스피린 관련된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이 대통령 주치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체중 감량을 권고했고 소량의 아스피린 복용을 권고했다고요. 기본적인 건강 상태는 양호하지만 체중을 좀 줄이세요라고 이제 권고를 하면서 아스피린 복용을 처방했다고 했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몸무게는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38파운드로 나왔습니다. 킬로그램으로는 108kg. 1년 전보다 트럼프 대통령 24파운드가 늘었어요. 그래서 주치의가 좀 체중을 줄이라고 이제 권고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주치의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한 아스피린 복용량은 81mg입니다. 요건 이제 하루 권장량 정도이고 어찌 보면 소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하루 권장량인 81mg을 초과하는 나는 325mg이에요. 이건 너무 많이 초과해요. 325mg 분량의 아스피린을 매일 복용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밝혔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나? 라고 어찌 보면 좀 잘못된 인식이 퍼질 것이 좀 제가 걱정이 돼서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매일 주치의가 따라다니고 여차하면 전 세계의 최신 의료기술이 돼서 어떻게든 치료를 하고 소위 말해서 살려내고 뭐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와 똑같이 비교하면 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스피린 과다 복용 문제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등을 지금부터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혈압이 높은 경우에 아스피린을 복용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아스피린 복용 대상을 두 가지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1차 예방 그리고 2차 예방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뭐 구분하는 명목은 하나는 뭐 1차 예방 목적, 하나는 2차 예방 목적 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일단 그 2차 예방 목적을 말씀 먼저 드린다면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할 수 없이 꼭 아스피린을 먹어야 하는 사람 뭐 이렇게 그게 이제 2차 예방 대상인데 반드시 먹기 싫어도 꼭 먹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나 협심증 등을 겪었던 사람이거나 또는 혈관 스텐트 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 분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한 무조건 아스피린을 복용하게 됩니다. 주치의들이 무조건 복용 처방을 합니다. 부작용을 생각 안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려되는 그 부작용보다도 얻는 이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스피린 반드시 복용하게 합니다. 요게 이제 2차 예방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먹어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바로 1차 예방이라는 건데요. 이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아스피린 복용을 생각하거나 또는 이제 복용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2차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1차 예방이 아마 좀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신중한 검토가 더 필요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혈압이 높기 때문에 또는 뭐 고지혈증이기 때문에 또는 단순히 나이가 많다라는 이유로 이 1차적인 예방 차원에서 먹는 것 요거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권장되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최근에 나온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출혈의 부작용도 걱정해야 되고 즉 이제 출혈의 부작용이라는 건 뭐냐 이제 위장 출혈이나 또 뇌출혈 뭐 등으로 손해를 볼 확률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라는 그 목적보다도 이 손해볼 부작용이 된 우려가 조금 더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도 먹어야 하는 경우에 꼭 알아야 하는 부작용과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첫 번째 부작용은요. 위장관 출혈 및 속쓰림입니다. 아스피린은 위벽을 보호하는 물질을 억제합니다. 우리 위벽을 보호해주는 물질이 항상 나오는데 그 보호하려고 물질이 나오는 걸
자꾸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위벽 보호를 못하죠. 그래서 단순한 일로도 이제 위벽이 상하게 되고 또 거기서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고 때문에 위궤양이 있거나 평소 위가 좀 약한 그런 분들은 위장 내벽에 출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장관 출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아스피린 복용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그런 그 부작용을 증상을 겪게 될 경우 위 내벽에서 뭐 출혈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흑색 변을 보신다거나 심하면 토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지혈, 지연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한번 나면 지혈이 잘 안 되는 거죠. 피가 멈추지 않는 거죠. 작은 상처가 나더라도 피가 잘 멈추지 않으면 뭐 멍이 쉽게 든다거나 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뭐 심한 경우에는 병원으로 가야 돼요. 뭐 집에서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 지혈을 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달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때문에 수술 및 치과 치료 같은 거 받을 일이 있는 경우에 큰 수술을 받을 때는 뭐 당연히 아스피린 먹으면 안 됩니다 하고 끊고 오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단순한 치과 치료를 받으러 갈 때는 그런 생각 안 하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치과 치료하시는 분이 갑자기 뭐 좀 진료를 하는데 뭐 웬만한 그 치과 진료 하다가는 이제 잇몸에서 피도 좀 나고 그렇죠. 그 매번 그럴 때마다 아스피린 먹어요, 안 먹어요? 먹은 지 얼마 됐어요? 복용량이 몇 밀이에요? 이런 거 안 물어보고 그냥 이렇게 진료를 하다가 피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과 진료를 갈 날이 있다 하더라도 있다 하면 최소한 한 5일 전에 아스피린 복용을 멈추고 가는 것이 권장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아스피린을 권장량보다 좀 더 높게 먹는다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에 절대 영향을 받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도 의사가 말한 것보다 더 뭐 많게 이렇게 먹는다는데 뭘 이런 생각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치과 치료 또는 뭐 내시경 검사 하다가도 살짝 뭐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안에서 뭐가 있을 때 의심스러운 게 있을 때 살짝 이게 딱 찍어내잖아요. 세포 검사, 조직 검사 한다고 딱 찍어내잖아요. 거기서도 살짝 출혈이 있을 수 있는데 아스피린 먹으면 이게 지혈이 안 되니까 치과 치료, 내시경 검사 또는 뭐 수술 등을 앞두고 있다면 최소한 일주일 전에 이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단하는 것도 내 맘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아스피린을 먹고 있다면 중단하는 것도 나한테 처방해준 그 의사와 반드시 상의하고 중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약하자면 혈압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약국에서 저용량 아스피린을 사서 내 맘대로 그냥 먹는 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혈관 건강 상태나 뭐 나이나 위장 질환 여부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치의한테 진단을 받고 이 복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든지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고 상담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뉴스는 뉴스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역시 의료는 의료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 당연히 중요하겠죠. 네, 그 부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